현재 시중은행에서 상반기에 급격한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동안 써야 하는 대출의 금액들이 바닥난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럴 경우에 내 집 마련에서 어려울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동산 입지 분석하는 헐헐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그 기대 심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매수자들이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금리 방향,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 등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했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면서 향후에 규제가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으로 시장을 억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정책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남권 그리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부동산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여의도 목동 이런 재건축 단지는 그러니까 대선 전 대비해서 최소 3억에서 5억 원 이상 시세가 상승한 것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해소는 그러니까 심리 회복에 불과하고요. 실제 시장의 흐름은 입지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 양극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가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기대 심리가 좀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최근에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좀 재려고 하고 있고요. 금감원에서 지난 16일이죠.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죠. 그리고 40년 그리고 50년 만기 이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를 빌려줄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DSR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 DSR을 조금 우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40년, 50년 즉 기간을 상환 기간을 쭉 늘린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투기적인 어떤 주택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DSR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도 최근에 대출 문턱을 좀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일부 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장 전결이라고 해서 우대금리 0.2%를 준다든지 이렇게 금리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축소, 이런 혜택들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대출금리도 인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금감위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실제로 금융권에서 액션을 바로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어떤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이르면 8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8월에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을 10월로 늦출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급하게 이 뜨거운 시장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대출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비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지 혹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겠다라든지 혹은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이런 방안들이 향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서 민관의 공조가 필요하겠죠.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더 이상 자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가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심리가 아닐까, 그리고 그 심리를 끌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대출 규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인건비 상승했죠. 이렇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는 서울권 내에서 한 14억 이하 정도의 분양가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3억 원대인데 평균 아파트의 분양가보다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요, 공기가 좀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 정권에서의 그 집값 상승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전장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의 방향성,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입지별로 온도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공급이 일단 희소합니다. 더 이상 신축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고, 그리고 수요가 전국구입니다. 서울 아파트, 즉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이 있어요. 취득세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국의 수요자들이, 또 지방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지방의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안전자산이다, 수도권은 안전자산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수요자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금으로 지금 부동산의 어떤 정책들을 좀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방에 혹은 수도권의 덜 좋은 지역에 두 채, 세 채를 매수하느니 좀 괜찮은 지역에 한 채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효과 때문에도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갔을 경우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부의 대물림이 조금 유리합니다.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부를 편안하게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똘똘한 한 채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은 정책적인 설계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뭐 3억, 4억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매수하면, 보유하게 되면 취득하는 데 있어서 중과를 맞아요. 그래서 뭐 2주택, 3주택, 혹은 그 이상의 주택부터 8%, 12%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런 취득세가 똘똘한 한 채로 갔을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어서 취득세 중과가 일단은 배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혹은 이렇게 뜨거운 수도권 시장 혹은 서울의 상위급지 시장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취득세에 있어서 좀 차별화를 통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종부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종부세 중과도 배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저가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든지 취득, 보유에 대한 이런 부담들을 좀 덜어줘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일단 급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가 또 위축되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늘면 이자 상환 부담으로 해서 민간 소비 여력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수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겠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집값 상승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끌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수했는데 이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금융권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을 때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무주택자는 기회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우리 지난 부동산 시장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무주택자가 기회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의 불균형이 확대됩니다.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렵구나, 나는 더 이상 저 위로 올라갈 수 없구나 라는 사다리가 붕괴되게 되면은 사회적인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핵심적으로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되 무조건적인 어떤 가격 억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억제하는 것, 억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폭등과 폭락의 그 사이클을 줄여서 집값이 대체적으로 평평하게 갈 수 있도록, 즉 내가 집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정책은 시장의 신호보다 조금 반박자 빠르게, 우리가 항상 반박자 늦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호보다 좀 반박자 빠르게, 그렇지만 실수요자는 억누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대출이 증가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금융 리스크가 터져서 금융이 부실하게 되는 이런 어떤 도미노를 미연에 차단할 사전적 대응 체계, 그리고 금융의 안전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단계의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결국은 대출을 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금리가 상승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내가 대출을 덜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3단계의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 그러니까 차주의 모든 대출을 적용해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를 1.5%를 추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DSR 3단계에 따라서 LTV, DTI 이런 것들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지방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즉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0.75%를 12월 말까지는 조금 적용하면서 지방은 조금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그러면은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7월 1일 이전에 계약하는 것은 DSR 3단계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잔금은 7월 1일 이후에 하신다 하더라도 계약을 7월 1일 이전, 즉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2단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택 시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DSR 3단계 실행에 따라서 수억 원의 대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00만 원대에서 많으면 2, 3천만 원대여서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DSR 3단계 실행보다 하반기 은행 재원이 바닥나는 것이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SR 3단계는 대출 금액이 살짝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시중은행에서 상반기에 급격한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동안 써야 하는 대출의 어떤 금액들이 바닥난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SR 3단계의 시행도 시행이지만 하반기 은행의 매출 실적 달성으로 인해서 하반기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럴 경우에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대출 받기가 어렵고 연초에 대출을 받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난 3년간을 돌아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상고하저라고 하거든요. 상반기 때, 전반기 때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됐다가 하반기 때 조금 수그러드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만약에 하반기 때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하반기에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대출 실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타이밍이 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직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혹은 지금보다 더 과열될지를 추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도 그리고 민간 활용 혼합형 공급 확대를 표방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얼마를 어떤 주체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어떤 정교한 로드맵이 좀 미비합니다. 예컨대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은 기존 공공택지 중심의 방식이잖아요. 시민 선호도나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다라든지 입주 지연, 되게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에서는 4기 신도시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공급 자체보다는요, 언제 어디에 어떤 입지에 실질적으로 집이 지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출퇴근하기 좋은 편리한 집, 입지가 좋은 집, 살고 싶은 집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라든지 혹은 향후에 진행될 4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공급을 위한 주택일 가능성들이 농후하거든요.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서울 시내의 노후 주거지 재정비, 그리고 역세권 복합 개발 이런 것처럼 핵심 입지의 고밀도 공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요 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공급을 촉진하는 채널로 인정을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수위를 조절하고 도심 복합 공공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을 상한하고 기부 체납 제도를 너무 단단하게 하지 않고 좀 유연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좀 협의할 수 있는 등의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027년에서 2030년에 본격적인 그 입주의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의 공급 폭탄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그리고 그 기회의 확대가 오히려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츠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서 그 임대 수익을 나눠가는 일종의 부동산 투자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앞에 있는 큰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고 싶다. 하지만 개인이 수백억짜리 건물을 직접 사기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리츠 회사가 대신 그 건물을 사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주식처럼 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리츠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그리고 시세 차익을 배당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리츠 제도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그 하이브리드형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있어요. 정부의 예산 부담이 없이도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분양 수익, 그리고 투자자에게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혹은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복지까지 강화할 수 있고요.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공유하는,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 이재명 정부의 원칙은 작은 정부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비이성적인 가격의 상승, 즉 불장이죠. 비이성적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 위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이번 정부에서 전전 정부의 그 부동산 실책을 잘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순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와 같이 6월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가열될 경우에는 규제책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핀셋 규제, 즉 선택적인 규제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성동, 용산 등 단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등 일부 재지정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강남 3구와 용산이 규제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을 둘러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여기에서 점점 더 경기권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투기과열 지구나 규제 지역을 재지정함으로써 전체 시장을 옥죄이지 않고 일부 과열 지역만 선별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 양도세가 중과돼서
최대 70%, 80%까지 양도세가 중과될 수가 있는데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가 되는데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해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SR은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넘어서서 추가로 지역별 LTV 차등 적용이라든지 어떤 제한적 대출 규제들이 검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어떤 투기적인 기대 심리, 급격한 가격 상승, 금융 리스크 증가가 동시에 벌어진다면 이 선택적 규제 혹은 핀셋 규제 형태의 이 개입은 불가피하고 핀셋을 넘어서서 일괄적인 더 큰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을 보면서 핀셋으로 할 텐데 이게 점점 핀셋을 해서 여기를 묶어버리면 퍼지고 하니까 점점 전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실책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겠죠.